네, 오늘은 원가 계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얼마를 벌었는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가랑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회계상 원가라는 게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가를 계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개념이 재고자산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잠깐 봤지만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산이 재고자산이에요. 자산이 뭐였죠? 내 재산의 목록들이잖아요. 그 목록들 중에 하나인데 그게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내 재산 목록인 거예요. 그럼 그게 재고자산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복숭아를 길거리에서 사다가 팔 거예요. 이때 내가 얼마 벌었고 원가는 얼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월 25일 날 복숭아를 11상자를 샀죠. 상자당 10,000원에.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상자 하나가 영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돌려줬죠. 다시 10,000원은 받았겠죠? 그러면 저는 복숭아를 몇 개 가지고 있었죠? 10만 원어치 갖고 있었죠? 근데 6월 28일 날 전체를 다 팔았네요. 전 얼마 벌었죠? 5만 원 주고 팔았거든요. 매출액 50만 원. 수익이죠, 수익. 50만 원. 원가는 얼마죠? 나는 분명 11상자를 사왔지만 이 만 원은 복숭아를 돌려주고 다시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가로 볼 수 있는 건 1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매출 총 이익은 40만 원이네요. 이런 식으로 원가를 계산한다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 경우는 어떨까요? 제가 똑같이 6월 25일 날 사고 일부 이걸 매입 환출이라고 해요. 환출된 거는 당연히 빼줘야 되겠죠? 이 하나의 환출이 있었고 총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11개에서 1개를 다시 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10개를 모두 판매했던 거예요. 지난 상황까지. 그래서 추가로 30상자를 더 구입해 와서 또 다음날 30상자를 모두 팔았죠. 그러면 이걸 전체라고 봤을 때 제 매출은 얼마일까요? 매출 계산은 아주 쉽죠. 내가 판매한 수량이랑 판매한 단가 50만 원이죠. 30개 5만 원. 150만 원이겠죠. 이렇게 매출액은 한 달치를 집계하면 200만 원이 될 거예요. 원가는 어떨까요? 원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구입한 그 가격을 기준으로 모두 판매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입한 금액을 모두 원가로 기록하면 되겠죠. 여기 몇 개였죠? 10개. 10개를 모두 팔았죠? 30개. 그러면 상자당 10,000원을 주고 사왔잖아요. 그럼 40상자니까 40만 원. 매출 총이익 160만 원. 지금까지는 아주 간단하죠. 조금씩만 더 살을 붙여볼게요. 동일한 상황인데 제가 30상자를 사려고 하니까 한 번에 많이 사니까 좀 깎아준 거예요. 3만 원. 그리고 이때는 내가 카드 결제를 했는데 현금 결제를 바로 지금 한다니까 10,000원을 또 깎아준다는 거죠. 이거는 원가에 어떻게 반영해야 될까요?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액은 200만 원으로 동일하죠. 그럼 원가 계산 한번 해볼게요. 총 매입한 금액 전 10,000원 주고 10상자 산 거나 다름없죠? 한 개는 돌려줬으니까. 그리고 10,000원 주고 30상자를 샀죠. 그러면 여기서 최초 구입한 11만 원에서 돌려준 10,000원을 빼고 원가 계산하는 과정이에요. 또 샀잖아요. 30상자를. 그럼 30만 원. 근데 할인해줬죠. 많이 샀다고. 3만 원 할인. 그리고 내가 현금 결제하니까 10,000원을 더 할인해줬어요. 그럼 얼마죠? 원가는 36만 원. 이렇게 매입 환출이나 매출 애누리. 그러니까 많이 사서 빼주는 걸 매출 애누리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하나 더 준다든지 이런 걸 매출 애누리라고 해요. 그리고 매입 할인은 선결제에서 조금 할인해 주는 거. 뭐 이걸 비율로 나타낼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원가에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이런 숫자들이 매입 환출이나 매입 애누리나
매입 할인이나 이런 금액들이요. 그러면 원가 계산이 끝난 건가요? 우린 이렇게 원가 계산하나요? 그렇진 않죠. 원가는 재고자산이랑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땠죠? 제가 판매하고 나니까 제 재고자산이 있었나요? 6월 말이에요. 산 거를 다 팔고 산 거를 다 팔고 제가 6월 30일 기준으로 제 재산 목록을 적어볼 때 제가 벌어들인 돈 말고 복숭아는 저한테 없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던 걸 다 팔았다고 가정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다 팔지 못하죠. 우리가 방금 기말 수량을 어떻게 파악했죠? 원래 가지고 있던 수량에다가 매입한 수량을 더해서 판매한 수량을 빼니까 기말 재고 수량이 0이었던 거죠. 원래 처음에 없었고 산 거를 다 팔았으니까 기말에는 없는 거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거래가 워낙 빈번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은 실제 재고 수량 그리고 매입한 수량 여기는 쉽게 파악이 돼요. 그리고 결산을 할 때 지금 남아있는 게 몇 개지? 이렇게 세어보고 단기 판매량이 몇 개겠구나 이렇게 추정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회사들이 영세한 과일 가게는 특히 그렇겠죠. 그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가도 계산하는 거예요. 기초의 금액 그리고 단기에 매입한 그 금액에서 기말에 남아있는 복숭아라면 그 복숭아의 금액을 빼면 아 그게 내 원가겠구나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뭐죠? 이거는 생각보다 쉽게 파악해요. 내가 한 곳에서 복숭아를 사왔다면 그곳에 물어보기만 해도 한 달치 내가 매입한 수량을 알 수 있겠죠. 기말 재고는 결국 내가 파악해야 되잖아요. 내가 직접 파악해야지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나는 어떻게 파악하죠? 기말 재고 숫자를 먼저 세고 이 단위당 얼마를 적용할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동일한 상황이에요. 10개를 사서 10개를 팔았죠. 그 다음에 30개를 산 거예요. 30상자를 샀는데 20상자밖에 못 판 거예요. 그러면 전 상자 몇 개가 남았죠? 10개가 남았을 거예요. 복숭아를. 팔지 못한 복숭아 10상자. 그러면 전 원가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출은 아까랑 동일하잖아요. 동일한데 약간 다르죠. 10상자랑 20상자만 팔았으니까. 그래서 매출액은 150만 원이에요. 그럼 이거에 따른 원가는 도대체 얼마일 거냐 이거예요. 이 원가. 지금 어떻게 됐죠? 남아있는 물량이 있었죠. 기초에 처음에 내가 갖고 있던 복숭아는 없었어요. 얼마치 제가 복숭아를 샀죠? 10개를 10,000원 주고 30개를 10,000원 주고 이렇게 샀잖아요. 단기 매입한 금액 총액은 40만 원이네요. 근데 6월 30일 기준으로 제가 복숭아를 10개를 가지고 있죠. 단위당 10,000원이에요. 그럼 전 10만 원어치는 아직 못 팔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냐?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단기 매입한 금액에서 기말 금액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기말 금액을 어떻게 구했죠? 수량과 단가로. 그렇게 해서 매출 원가를 30만 원으로 구한 거죠. 그런데 단가가 동일할까요? 실제 적용하다 보면 단가, 수시로 변하겠죠. 복숭아도 마찬가지죠. 복숭아를 내가 사오는 가격이 계속 변동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과 재고자산 평가를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선입선출법이고 그리고 평균법이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10개를 사왔죠. 그리고 10개를 팔았어요. 그리고 30개를 사오고 20개를 팔았어요. 이때 재고자산 단가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전 10개를 갖고 있어요. 남아있는 10개. 얼마짜리죠? 여기서 지금 어떻게 했죠? 기말 재고 수량에다가 단위당 단가를 적용해야지 매출 원가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말 단가 얼마일까요? 기말 수량은 일로 금방 파악이 되잖아요. 10개라는 게. 결국 남아있는 건 10개일 건데 이거의 단위당 단가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여기서 단위당 단가가 변동했거든요. 10,000원에서 30,000원으로.
팔지 못하고 있는 이 복숭아, 이걸 얼마라고 측정을 해야지, 그래야지 원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할 때도 이 재고자산 수량도 아주 중요하고요. 이 금액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감사 절차에 있어서도. 그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선입선출법이라고 했잖아요. 먼저 샀던 걸 먼저 판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뭐 과정할 필요가 있나? 다 쫓아가면 되지. 먼저 샀던 걸 먼저 팔았겠지. 당연히. 과일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지금 과일을 하나만 팔 텐데 이런 거래가 한 달에 10,000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매입한 시점이랑 매출한 시점이랑 쉽게 매칭시키면서 파악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매입한 물량을 꼭 그 다음날 다 팔까요? 이게 섞이진 않을까요? 사온 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감사 업체 중에 한 곳에 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회계 전문가분은 아니셨어요. 우리 회사는 선입선출법을 실제 물량에서 적용하는데 왜 원가 계산은 선입선출법으로 안 하나요? 선입선출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입선출법으로 할 수 있으면 하시라고. 실제로 회사들이 이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 물량을 쫓아가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후입선출법. 뭐 이건 더 흔한 게 아니죠. 특히 과일 같은 경우는 더 그렇겠죠. 팔린 걸 기준으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10개를 사서 10개를 팔고 30개를 사서 20개를 팔았는데 그냥 기말재고 수량 10개만 파악하고 가장 먼저 샀던 게 남아있다고 보는 그러한 가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개 팔았죠? 그리고 10개 팔았잖아요. 제가 판 총 물량이 30개잖아요. 가장 마지막에 사왔던 물량을 다 판 거다라고 가정하고 기말에 남아있는 이거는 단가가 처음에 구입한 단가다라고 물량 흐름을 가정하는 게 후입선출법이에요.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단기 매입한 금액에서 이건 동일하죠. 위에 거나 아래 거나 어떻게 원가 계산을 한다 그랬죠? 기말 금액을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하는데 기말 금액에서 핵심적인 게 수량은 일치하지만 단위당 단가가 이렇게 3만 원에서 만 원으로 달라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죠? 여긴 매출원가가 9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긴 매출원가가 70만 원이라는 거죠. 50%도 안 됐다가 갑자기 50%를 훌쩍 넘는 그런 수치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떻죠? 마찬가지로 이익도 이렇게 급격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한테 보여줄 때 중요한 수치가 될 수 있겠죠. 이익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말 재고 원가나 수량을 가지고 회계를 조작하려고 하는 유인들이 있다는 거죠. 아주 쉽잖아요. 이익을 조작하기야.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적용하는 평균법을 한번 보면요. 워낙 많은 거래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으로 팔렸다고 보는 거예요. 단가, 평균 단가를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동일한 수치예요, 이건. 10개를 매입하고 30개를 매입했죠. 10개는 단위당 단가 10,000원에 30개는 단위당 단가 30,000원에 이걸 다 더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빼면 그게 원가라고 했잖아요. 기말 재고자산 금액에서 중요한 게 단위당 단가. 이 단위당 단가를 어떻게 구했죠? 이 평균법은 먼저 나갔다, 나중에 했다 이걸 안 따지겠다는 거야. 그냥 그건 모르겠고 10개 남았는데 내가 이번 달에 총 매입한 금액을 내가 매입한 수량으로 나눠서 그 단위당 단가를 구한 거예요. 이 매입한 총 금액이 얼마죠? 다 더하면 10만 원, 100만 원이잖아요. 그걸 40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단위당 단가가 25,000원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나온 단위당 원가를 가지고 기말 수량에다 곱한 다음에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픽스시키고 그걸 기준으로 매출 원가를 구해서 이익을 산정하는 이 방법은 평균법이죠. 좀 복잡하긴 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